제 하루는 늘 비릿한 갯내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어김없이 밀려드는 소금기 섞인 공기는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제 폐부를 떠나지 않은 아들 민준이의 부재를 실감케 했지요. 사람들은 3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슬픔도 무뎌질 만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시간은 무뎌짐이 아니라 오히려 날카로운 선명함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 듬직했던 어깨,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던 목소리가 마치 어제 일처럼 귓가에 새겨질 뿐이었습니다. 낡은 찬장에서 맵쌀가루를 꺼냈습니다. 내일이 그 아이 민준이의 3주기였기 때문입니다. 시신조차 거두지 못한 아들이었기에 기일이라는 말도 제사라는 말도 제게는 사치였습니다. 그저 민준이가 파도에 휩쓸려간 날일 뿐이었지요. 그래도 아들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쑥 인절미만큼은 매년 이맘때면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곱게 빻은 쌀가루에 파릇한 쑥을 섞어 익반죽을 하며 문득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셀 때마다 얼룩이 짙어지는 낡은 지붕.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전 그날 아침 유난히 볕이 좋았지요. 민준이는 제 키보다 훌쩍 큰 낚싯대를 어깨에 둘러매고 현관을 나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고기 많이 잡아다 팔아서 지붕부터 고쳐줄게. 장마 오기 전에 튼튼하게. 걱정 마. 그것이 제게 남긴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약속은 이제 비가 내릴 때마다 제 심장 위로 떨어지는 차가운 빗방울이 되어 저를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쿵, 쿵, 쿵. 절구에 떡을 찢는 소리가 텅 빈 집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3년간 단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하고 뛰어온 제 심장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절미 한 접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발걸음은 늘 그렇듯 동네 뒷산의 작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봉분도 비석도 없는 초라한 돌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민준이가 아끼던 낡은 낚싯대와 달아빠진 운동화를 묻어두고 저 혼자 아들의 무덤이라 부르는 곳이었지요. 진짜 무덤 하나 만들어주지 못한 어미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부질없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자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오를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도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숨가뿐만이, 심장이 터질 듯한 이 느낌만이 제가 아직 민준이의 어미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민준아, 엄마 왔다. 내가 좋아하는 쑥떡 해왔어.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 나는지 모르겠다. 돌무덤 앞에 떡을 내려놓고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솔바람이 제 흰머리를 부드럽게 흩날리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아들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만 같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요새 통 꿈에도 안 나오네. 이 녀석 서운하게. 바다 밑이 그렇게 좋으냐? 이 애미는 여기 두고 아주 소식도 없이. 목소리가 원망으로 떨려 나왔지만 이내 눈물과 함께 잦아들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저 모든 것이 제 탓인 것을요. 그날 아침 파도가 높으니 나가지 말라고 한 번만 더 붙잡았더라면, 든든한 아들의 등을 보며 대견해하지만 않았더라면,
수만 번을 곱씹은 후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매일 밤 저를 베고 또 베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독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새벽녘이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끔찍한 악몽을 꾸고 말았습니다. 검고 성난 파도가 집채만하게 저를 덮쳤고 그 속에서 민준이가 저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는 절규가 물거품과 함께 터져 나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저 발만 동동 구르다 제 비명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푸른빛이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의 새벽과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밤새 저를 괴롭혔던 악몽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3년이라는 세월의 무게 때문인지 모를 무거운 기운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을 일으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제 미리 싸둔 제사 음식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워도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가야만 1년 중 가장 힘든 이 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야지요. 내 아들이 기다릴 테니 가야만 했습니다. 밤새 꾼 악몽의 잔상은 새벽 안개처럼 질척하게 제 몸에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보자기에 싼 음식의 무게보다 제 마음을 짓누르는 슬픔의 무게가 몇 곱절은 더 무거웠지요. 이른 새벽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저는 오히려 그 차가움에 정신이 드는 것 같아 옷깃을 여미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오직 저와 제 그림자만이 아들을 만나러 가는 이 외로운 길의 동행이었습니다. 산길에 접어들자 축축한 흙냄새와 젖은 풀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제 올랐던 길인데도 오늘따라 유난히 가파르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무릎이 시큰거렸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굽은 허리를 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사는 작은 포구 마을이 희미한 어둠 속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 작은 집들 중 어느 누구도 제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산을 오르고 있는지 알지 못할 테지요. 그 생각에 사무치는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드디어 민준이의 돌무덤이 있는 작은 언덕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밤새 정성껏 만든 쑥 인절미와 과일 몇 가지, 그리고 민준이가 좋아하던 막걸리 한 병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초라한 상이었지만 제 진심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가득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왔다. 3년이 지났네. 거기선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술만 발삭였습니다. 목구멍에 뜨거운 돌덩이가 걸린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돌무덤을 쓸어보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돌의 감촉이 마치 온기 하나 없이 식어버린 아들의 손을 만지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막걸리를 잔에 따라 올리고 절을 하려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발치 옆 풀숲에서 무언가 스르륵 하고 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름이 오소소 돋아 고개를 들어보니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뼘은 좋게 될 법한 굵기의 커다란 뱀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몸에 노란 무늬가 섬뜩하게 빛나는 소위 꽃뱀이라 불리는 독사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뱀은 저를 본체만체 하며 유유히 기어가더니 민준이의 돌무덤 바로 옆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저를 빤히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까맣고 작은 눈동자가 마치 여긴 내 자리니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불길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사람들은 무덤가에 뱀이 나타나면 죽은 이의 혼이 깃든 것이라 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정말 이 뱀이 되어 엄마를 찾아온 것이냐? 아니면 이 험한 곳에 왜 왔냐고 엄마를 원망하는 것이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그만 발을 헛디뎌 뒤로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야! 엉덩방아를 찧은 고통보다 뱀에 대한 공포가 더 컸습니다.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그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한 젊은 남자가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이 닿아 있는 뱀을 발견하더니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가 등산 스틱으로 풀숲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놀란 뱀은 순식간에 또아리를 풀고 쏜살같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르신.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자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흙 묻은 옷을 털어주며 괜찮냐고 재차 묻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3년 전 그날 아침 낚싯대를 메고 집을 나섰던 제 아들 민준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쌍꺼풀 없는 서글서글한 눈매, 오뚝한 콧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세월의 흔적조차 비껴간 듯 3년 전 모습 그대로의 제 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꿈인가? 아니면 내가 아들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보는 것인가?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남자의 뺨을 만져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리기만 할 뿐 차마 닿지는 못했습니다. 민준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남자는 제 부름에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경계심과 어리둥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 그의 입에서 나온 어머님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 아들이라면 저를 엄마라고 불렀을 테지요. 하지만 그 목소리마저 민준이의 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움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내 아들 민준이야. 강민준. 맞지?
엄마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거야? 저는 거의 울부짖듯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곤란한 표정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마치 정신 나간 늙은이로 보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에 제 가슴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는 더 이상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듯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 듬직한 어깨, 저 성큼성큼 걷는 걸음걸이까지 어느 것 하나 제 아들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가지 마라. 민준아.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길 사이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힘이 쭉 빠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돌무덤 앞에 차려놓은 음식과 막걸리 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뱀의 존재는 이미 잊힌 지 오래였습니다. 아니야. 헛것이 아니었어. 분명 내 아들이었어. 살아있었어.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그 생각 하나가 번개처럼 제 머리를 스치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흘렸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이 뒤섞인 이름 붙일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흙바닥에 엎드려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 아래 제 울음소리만이 고요한 산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이 트고 아침 해가 솔가지 사이로 따갑게 내리쬐을 때까지 저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뺨 위로 소금기만 허옇게 남았고 온몸은 차가운 새벽 공기에 얼어붙어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방금 전에 그 만남으로 인해 용광로처럼 뜨겁게 들끓고 있었습니다.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을 그리워했다 한들 그토록 생생한 얼굴과 목소리를 지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 손을 잡아 일으켜주던 그의 단단한 손의 감촉, 저를 걱정스레 바라보던 그 깊은 눈빛,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들자 저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어낼 경황도 없이 저는 그가 사라진 산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아들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혹시나 아직 산을 다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어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제 외침은 그저 텅 빈 산속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헐떡이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조업 준비를 하는 어부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사이로 그 아이의 얼굴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얼굴 속에서 그토록 선명했던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포구 앞 수산시장, 버스 정류장, 동네 구멍가게까지 마주치는 사람마다 붙잡고 혹시 우리 민준이 못 봤소? 내 아들이랑 똑같이 생긴 젊은이를 못 봤냐 말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나간 늙은이로 비치는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준이는 3년 전에 이미 오늘이 기일이라 더 마음이 허하신가 보네. 어서 집에 들어가 쉬세요. 동정 어린 위로와 걱정 섞인 말들이 오히려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 내 아들은 살아있단 말이야. 속으로 몇 번이나 외쳤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딸 내외가 달려왔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동네 사람들이 엄마가 이상하다고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왜 그래, 응? 저는 딸의 손을 붙잡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봤어. 내가 똑똑히 봤어. 민준이가 살아있었어. 오늘 아침에 산에서 만났단다. 내 오빠가 살아있어. 하지만 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어렸습니다. 사위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헛것을 보신 걸 겁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이제 그만 민준이 편하게 보내주셔야죠. 저희도 힘들지만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야속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었던 딸마저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아니다. 헛것이 아니야.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냐.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제 절규의 딸은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에 정말로 저 혼자만 남겨졌다는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딸 내외는 저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며칠을 더 머물렀지만 저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그 산에 올랐습니다. 혹시나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정말 제 망상이었나 하는 의심이 뱀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기억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아들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낡은 서랍 속에서 민준이의 증명사진을 꺼냈습니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날 아침에 본 그 청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들고 복사가게로 가 이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전단을 수십 장 만들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딸의 만류도 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이건 엄마도 우리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오빠도 힘들게 하는 일이야. 하늘에 없다니까. 내 오빠는 살아있어. 이 애미는 그걸 믿는다. 저는 딸과의 다툼도 뒤로 한 채 전단을 들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버스 정류장 게시판, 전봇대, 가게 유리창 붙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아들의 얼굴을 붙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며 혀를 차거나 안타까운 눈빛으로 수군거렸습니다.
박씨 할매, 결국 실성을 했네. 자식 잃은 슬픔이 저리 무서운 게야. 그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에 멍이 드는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더니 이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실종된 지 3년이나 지났고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저 닮은 사람을 보셨다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다시 수사를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경찰서 문턱마저 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외면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미친 여자 취급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본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이 제 간절함이 만들어낸 한바탕의 꿈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붉은 노을빛을 받아 슬프도록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를 삼켜버린 저 원망스러운 바다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제가 붙여놓은 전단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반쯤 찢겨 너덜거리는 아들의 얼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그 눈빛은 분명 내 아들이었어.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던 그 목소리, 곤란해하면서도 걱정을 감추지 못하던 그 표정. 그것은 결코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나는 나를 믿어야 했습니다. 어미인 내가 내 아들을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너덜거리는 전단을 조심스럽게 다시 붙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동네에 없다면 옆 동네, 그 옆 동네까지, 이 땅 끝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그 아이를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 민준이가 맞는지 내 두 눈으로 다시 확인하고야 말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미친 짓이라 불릴지라도 그것만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우입니다. 적어도 지난 3년간 저는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제 과거는 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 깨끗하게 지워진 칠판처럼 그 이전의 삶에 대한 기억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사고로 인한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면서 충격을 감당하지 못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그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눈을 뜬 곳은 인근 항구의 낡은 선박 수리소였습니다. 녹슨 철판 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지요. 제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온몸은 욱신거렸습니다. 제 옆을 지키고 있던 김씨 아저씨는 갯바위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신분증 하나 없이 기억을 잃은 저를 아저씨는 아들처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지우라는 새 이름으로 아저씨의 조수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무뚝뚝했지만 속정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제게 용접 기술과 배 수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꽤 빨리 일을 배웠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리는 시간 속에서 저는 과거가 없는 제 삶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은 때로는 편하기도 했습니다. 슬퍼할 과거도
후회할 과거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제 머릿속에도 가끔씩 불청객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파도가 거친 날 밤이면 저는 어김없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늘 차갑고 어두운 물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저를 덮치고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엄마 하고 외치는 제 목소리는 물거품과 함께 사라져버렸고 저는 늘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깨고 나면 꿈의 내용은 희미해졌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과 알 수 없는 그리움은 한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 그러니까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이 시기가 되면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처럼 동네 뒷산에 가야만 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는 것이었지요. 왜 하필 그 산인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저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3주기 기일,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을 하려는데 가슴속에서부터 무언가 자꾸만 저를 산으로 잡아끄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아저씨께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말씀드린 뒤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작은 돌무덤 앞에서 뱀 때문에 공경에 처한 할머니를 도와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자마자 할머니는 저를 보고 숨이 멎을 듯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으셨지요. 민준아?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희미한 파장이 일렁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사람을 잘못 보셨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거의 울부짖듯 제게 매달리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민준이야. 엄마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거야? 할머니의 눈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제 귓가에는 할머니의 애타는 절규가 맴돌았고 제 심장은 진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평온했던 일상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접을 하다가도 그물을 손질하다가도 문득문득 할머니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그 처절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네 전봇대에서 이상한 전단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문구 아래 앳된 청년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청년은 바로 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몇 년 전의 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3년 전 바다낚시 중 실종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전단을 떼어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민준. 할머니가 불렀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저 우연히 닮은 것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저 강민준이라는 사람이란 말인가?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떼어온 전단을 불빛 아래에서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나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때 일을 마치고 돌아온 김씨 아저씨가 제 손에 들린 전단을 보았습니다. 아저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그건 뭐냐? 아저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사람이랑 많이 닮았죠? 오늘 동네에서 주웠어요. 아저씨는 전단을 제 손에서 빼앗아 들고는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아느냐. 너는 한지우, 내 아들이다. 딴 생각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아저씨가 제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제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저씨는 무언가를 알고 계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저씨를 이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아저씨의 눈빛 속에서 저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불안과 초조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저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할머니는 왜 저를 보고 아들이라 부르며 우셨는지, 제 텅 빈 과거의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든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산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슬픈 눈빛이 저로 하여금 더 이상 한지우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안주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미친 노인네 취급해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내 아들은 살아있다는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단을 붙이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이 근방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같이 주변 동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포구, 작은 어촌 마을, 심지어는 읍내 시장까지 제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낡은 버스를 타고 먼 길을 가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손에 들린 아들의 사진을 흘깃 보고는 고개를 저었고 저는 또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제 정신은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정말로 그 아이를 영영 잃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옆 동네 포구의 한 횟집 아주머니가 제 전단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아주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보셨어요? 이 사람을 보셨냐고요? 아이고 할머니, 진정 좀 하세요. 가만히 있자. 저기 한국 끝에 있는 대성선박 김신의 조카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워낙 말수가 없는 청년이라 잘은 모르지만
인물이 훤한 게 얼추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대성선박.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망망대해에서 등대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횟집 아주머니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그가 알려준 항구 끝자락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녹슨 쇳소리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곳. 그곳에 낡은 대성선박 간판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안에 정말 내 아들이 있단 말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용접 불꽃이 요란하게 튀고 있었고 한 남자가 그 앞에서 땀을 흘리며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제 부름에 남자가 용접 마스크를 벗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며칠 전 산에서 만났던 바로 그 얼굴. 제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는 손에 들고 있던 용접기를 떨어뜨릴 뻔하며 흠칫 놀랐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달려가 다짜고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니? 왜 엄마를 보고도 모른 척했어? 왜? 제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전처럼 저를 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제게 붙들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팔을 통해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에 저는 그가 정말로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웬 중년의 남자가 험악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저와 제 아들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제게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웬 할망구가 와서 내 아들한테 행패야. 그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제 아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저는 그 남자 김씨라는 자의 얼굴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라니 무슨 소리요? 이 아이는 내 아들 강민준이란 말이요. 3년 전에 바다에서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고. 제 말에 김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가 싶더니 이내 그는 더욱더 완강하게 나왔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시오. 이 아이는 한지우, 내 조카이자 아들이요. 당신 아들은 3년 전에 죽었다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온단 말이오. 어서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소. 김 씨는 저를 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버텼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시선은 김 씨 등 뒤에 서 있는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고통,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김씨라는 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 아들은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여보시오, 당신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게요? 당신이 내 아들 숨겨두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 제 외침에 김씨는 더욱더 저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 노망난 할망구가 하는 욕설과 함께 저는 결국 힘에 밀려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철문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닫힌 철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듯한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 김씨라는 자가 버티고 있는 한 제 아들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철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 내 아들을 되찾고야 말겠다고. 내 아들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야 말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대성선박을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저를 보자마자 소금을 뿌리거나 물을 끼얹으며 내쫓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나마 일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볼 때마다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피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끔씩 저를 향한 그의 시선 속에서 깊은 혼란과 고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한지우라고 믿었던 그의 세상이 저의 등장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 아들이 한지우라는 껍데기를 깨고 강민준으로 다시 태어날 그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아들의 닫힌 기억의 문을 열어줄 단 하나의 열쇠가 말입니다. 매일같이 소금을 맞고 물벼락을 맞으며 쫓겨나기를 며칠. 제 몸은 지쳐갔지만 정신은 오히려 쇠심줄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멀리서나마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아이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시간만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 완고한 김씨라는 자의 벽을 넘고 아들의 닫힌 기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기억을 되돌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앨범 속 낡은 사진들, 아들이 쓰던 낡은 물건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보다 더 강렬하고 아들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나무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상자를 꺼내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삐걱거리는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제게도 그리고 민준이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가 초등학생 때 제 생일 선물이라며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준 조개 목걸이였습니다. 여름방학 내내 갯벌을 돌아다니며 예쁜 조개 껍데기를 줍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새겨 넣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지요. 민준이가 실종된 후 저는 차마 이 목걸이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아 상자 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목걸이를 손에 쥐자 그 시절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이거 하고 있으면 내가 없어도 엄마 지켜줄 거야. 라며 제 목에 걸어주던 아들의 해맑은 얼굴.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조개 껍데기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 목걸이라면 내 아들의 기억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도 몰라. 다음 날 저는 비장한 각오로 조개 목걸이를 품에 넣고 다시 대성선박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 씨는 저를 보자마자 빗자루를 들고 달려 나왔습니다. 이 할망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당장 안 꺼져. 저는 그의 험악한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 보러 온 게 아니오. 내 아들 민준이 얼굴 딱 한 번만 보게 해주시오. 이것만 전해주고 갈 테니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애원과 함께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김 씨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에서 일하던 아들이 소란을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 아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또다시 고통과 혼란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를 지나쳐 아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김 씨가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아들 앞에 섰습니다. 민준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조개 목걸이를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것이냐? 내가 어릴 적에 이 애미 생일이라고 직접 만들어준 목걸이잖니. 엄마 지켜준다고. 제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제 손에 들린 낡은 조개 목걸이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거친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조개 껍데기를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아들이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렸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다 옆에 있던 드럼통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지우야, 왜 그래? 정신 차려. 김 씨가 놀라 아들에게 달려갔지만 아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조각난 단어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배가 뒤집히고 엄마. 그것은 제가 밤마다 꾸던 악몽 속에서 아들이 외치던 바로 그 절규였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3년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댐이 이 작은 조개 목걸이 하나로 인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은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파편처럼 떠오르는 기억들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거친 파도에 휩쓸려 정신을 잃었던 순간 차가운 갯바위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발견하고 어두운 창고로 옮기던 김 씨의 흐릿한 얼굴, 그리고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을 때 너는 이제부터 한지우다라고 말하던 김 씨의 목소리까지,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순간 아들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낯선 이를 보는 경계심이나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3년 만에 엄마를 알아본 아들의 애틋함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아닌 엄마라고.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서름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민준아. 엄마가 여기 있어.
저는 아들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들도 제 등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엄마와 아들이 기적처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뒤에는 김 씨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허탈함과 함께 지난 3년간의 거짓말이 발각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제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기억을 잃었고 자식이 없던 김 씨가 외로움에 못 이겨 그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한지우라는 새 이름으로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들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3년간 텅 비어 있던 아들의 온기가 사라졌던 그 집으로 제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해도 지난 3년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또 다른 숙제를 남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한순간에 폭발해 버렸습니다. 닫혀있던 수문이 터지듯 강민준으로서의 기억과 한지우로서 살아온 기억이 뒤엉켜 거대한 해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면서도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준입니까? 아니면 한지우입니까?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대성선박을 나서는 길,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등 뒤로 흙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해 있는 김씨 아저씨의 모습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저를 아들처럼 돌봐주었던 사람, 저를 속인 사람이자 동시에 저를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원망과 연민이 뒤섞여 제 가슴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집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낡은 지붕, 삐걱거리는 마루, 벽에 걸린 제 어릴 적 사진까지 모든 것이 희미한 기억 속 풍경과 똑같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오열하는 누나와 매형의 얼굴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집에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집안의 모든 것은 제게 깊은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후 멈춰버린 괴종시계, 제 방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낚시 잡지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3년간의 슬픔으로 깊게 팬 어머니의 주름과 흰머리. 이 모든 것이 제가 없었던 시간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간 우리 집은 기쁨과 슬픔, 혼란이 뒤섞인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동생이, 오빠가 살아 돌아왔다는 기적에 모두가 감격했지만 동시에 한지우로 살아온 지난 3년의 공백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강처럼 흘렀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대화에 쉽게 끼어들지 못했고 그들이 나누는 지난 3년간의 이야기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들면 저는 여전히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선박 수리소의 작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 방의 낯선 천장이 저를 맞이했고 거울 속 제 모습은
강민준이지만 제 손에 깊게 밴 기름때와 굳은 살은 한지우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개의 삶 사이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 아저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저씨는 대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한 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외로움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아저씨는 엎드려 오열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저씨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를 발견했을 때 신고만 하셨더라면. 제 목소리는 원망으로 떨렸습니다. 아저씨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우야 아니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나도 처자식을 사고로 잃고 혼자였다. 갯바위에 쓰러진 너를 보는 순간 꼭 하늘이 다시 보내준 내 아들 같아서 그래서 그랬다. 정말 미안하다. 아저씨의 절절한 고백에 저는 차마 더는 그를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상처 입고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기심이 저와 제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저는 기억을 잃은 채 거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로 살아야 합니까? 어머니의 아들 강민준입니까? 아니면 김씨 아저씨의 아들이었던 한지우입니까? 제 이름은 두 개였고 저를 아버지처럼 여겼던 사람과 저를 낳아준 어머니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혼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대성선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수리소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제가 쓰던 작업대, 용접기, 그리고 한쪽에 쌓여 있는 낡은 그물들, 모두 한지우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작업대 위에 놓인 기름때 묻은 장갑을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제 손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가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서 계셨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민준아, 힘들지? 많이 혼란스러울 게다. 하지만 괜찮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저는 누구예요? 강민준으로 살아야 할지, 한지우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에요. 어머니는 제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민준이기도 하고 한지우이기도 하다. 지난 3년의 시간도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는 게야. 그 시간 또한 내 삶의 일부란다. 힘들겠지만 이제는 내가 그 두 개의 삶을 모두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머니의 말은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강민준의 과거와 한지우의 과거를 모두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하나를 버릴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개의 삶을 짊어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시간은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디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은 기어코 상처 위에 새살을 돋게 하고 헝클어진 매듭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돌아온 지 어느덧 6달이라는 계절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은 마치 깨진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붙여나가듯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처음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잃어버린 3년의 시간은 아들의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아들은 강민준과 한지우라는 두 개의 이름 사이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해주고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변화는 아주 조금씩 봄눈 녹듯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낡은 지붕을 보며 한숨을 쉬자 밥을 먹던 민준이가 무심한 척 툭 던졌습니다. 엄마, 저 지붕 내일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디가 새는지 봐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정말로 지붕에 올라가 낡은 기와를 살피고 틈을 메웠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아들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아들이, 제 민준이가 정말로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한지우의 손에 밴 기름때와 굳은 살이 이제는 강민준으로서 가족을 지키는 단단한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김씨 아저씨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딸 내외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며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크지만 그 역시 자식을 잃은 아픔을 가진 불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제 아들을 영영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는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혼자 대성선박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이가 떠난 후 그곳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텅 빈 수리소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밥은 먹고 지내시오? 제 물음에 그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원망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보낸 3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당신 덕에 내 아들이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고 사람답게 사시오. 그는 제 말에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엎드렸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제 아들 민준이와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할 뿐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에게 김씨 아저씨를 만나고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혼자 낚시를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돌아온 아들의 손에는 펄떡이는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중 1마리를 제게 건네고 나머지 1마리를 들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냐는 제 물음에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계실 텐데 밥은 드셔야죠. 아들이 향한 곳은 대성 선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가끔씩 김씨 아저씨를 찾아가 말없이 일손을 돕거나 갓 잡은 생선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2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삐걱거리는 기계를 함께 고치고 나란히 앉아 담배를 피우는 그들의 뒷모습 속에서 저는 2사람이 서로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인연으로 남게 된 것이지요. 오늘 저는 민준이와 함께 3년 전 아들이 사라졌던 그 바다를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려왔던 그 바다가 오늘은 이상하게도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그리고 기다려줘서. 제 옆에 선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고맙기는 내가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바다는 제게서 아들을 데려갔지만 결국 3년 만에 다시 제게 아들을 돌려주었습니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픔과 상처가 남았지만 그 자리에 우리는 더 단단한 사랑과 이해라는 새로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문득 3년 전 아들의 가묘에서 보았던 그 뱀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뱀은 죽은 아들의 혼이 아니라 길 잃은 아들을 어미에게 데려다 주기 위한 신비로운 이정표가 아니었을까?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며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제 옆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슬픔을 함께 이겨낸 단단한 가족이 있습니다. 파도는 또 밀려오고 삶의 시련은 계속되겠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파도도 함께 넘어설 수 있을 테니까요.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제 삶에 찾아온 고요하고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한평생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 뻔했던 어머니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아들.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던 한 남자. 이들의 얽히고 설킨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삶이란 거친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남아있는 상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처를 원망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일 것입니다. 박순자 여사의 맹목적인 믿음은 기적을 만들었고 아들 강민주는 2개의 삶을 품는 법을 배웠으며 김 씨는 뒤늦게나마 용서를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라는 가장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졌고 진정한 용서는 미워했던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구원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원망과 슬픔에 잠겨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말년의 지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